학교 6개월을 보내고 있던 중 구구 세력들이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중 리버스쿨이라는 것이 집중 제명되었고 저는 그것이 그저 구구 세력의 댓글 부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구구 세력들이 학교에도 침범했다라는 것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고요. 최근 전남교육청에서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리박스쿨에서 발간한 책자가 학교에 비치된 사실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칭 박다방의 첫 손님으로 정교조 김재우 교권국장님을 모시고 리박스쿨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리박스쿨을 경계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무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박스쿨, 구구 세력 이런 걸로만 사실은 영상을 접해서 정말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한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사실은 표현을 잘 못해서 오늘 어렵게 오셨습니다. 일단 개인 제 소개만 드리면 전교조 전북 교권국장 맡고 있고 저는 작년까지 전주 여울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에 제가 역사 전공을 한 사람이면 좀 더 역사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테지만 초등이라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전문가셔서 괜찮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 서두에 도서관의 책 비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비단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었고요. 전북 같은 경우도 실제 조사를 했을 때 17개의 학교에서 관련한 도서를 발견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도서관에 도서가 들어오는 과정은 특히 초등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추천을 해요. 신청을 해서 도서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그냥 구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도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서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들어온 상태여서 저희도 이제 전북교육청에 뭘 요구를 했냐면 기존에 들어온 것들은 당연히 빼야 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서위원회가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시 목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좀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이제 그래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조사를 방학 중에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된 학교들, 빠진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좀 청정지역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책 하나가 그 이승만 관련된 책 한 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제가 우려되는 게 이런 성향의 책들이 제목이 여러 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나와 있는 건 하나인데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그러면 그 도서 추천을 선생님들께서 하시고 별도의 어떤 선별이나 검증 과정 없이 만약에 도서관에 비치가 되는 거면 그거 말고 다른 종류의 책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확인이 안 돼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있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역할은 결국은 도교육청 내지는 지역교육청이 해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그냥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말란 거겠죠. 좀 섬뜩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아이가 지금은 이제 대학원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나이는 군대를 가서 이거를 접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요즘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하고 틱톡 이런 게 정말 팩트인지 가짜뉴스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이게 자극적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들어봐야지 해서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었나?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섬뜩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 입장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전교조에서 이제 교권국장님 역할을 하다 보니 저희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첫째가 중학교 1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제가 17년 차로
그 초등교사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17년 중에 9년을 제가 6학년 담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안 듣는 그 6학년 6학년쯤 되면 네. 아무래도 저학년보다 유튜브 등의 이제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고 네.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의문을 품고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해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쵸. 그나마 다행인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유튜브에서 했으니까 나도 따라해도 되겠지. 저 사람이 한 말이니 그냥 나도 현실에서 그냥 써도 되겠지. 이렇게 이제 따라하는 경우가 다행히 아직 초등에서는 조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은데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디서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리박스쿨을 비롯한 등등등등에 엮여있는 단체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최근에 생긴 자연단체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대, 어느 성별, 어느 지역 뭐 이런 거에 따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이제 쉽게 말해서 공략법이 있는 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네. 공략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 세대다 그러면은 사실 말이 2030이지 2030에 수백만 명이 있는데 다 똑같은 경제적 상황, 다 똑같은 학벌, 다 똑같은 가정 환경, 다 똑같은 거주 환경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다 무시하고 청년 세대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는 지금 저기 이제 기성세대가 잘못 만들어 온 제도의 희생양이야. 너희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니들이 스스로 불안정함을 느끼는 거는 다 저들 책임이야. 이제 그리고 또 저는 이 표현에 잘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지난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는 그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특히 진짜. 20대 남성의 투표를 보고 네. 사실 약간 이준석을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찍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거를 단순히 충격만 받고 아 쟤들은 정말 답이 없구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어째서 저들이 저런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선택의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이제 83년생이고 40대인데 우리가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단순히 저의 이득만 가지고서 투표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의 실리만 네.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공동체의 이익이라거나 때로는 저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그거에 움직이는데 그건 20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정 부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2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성별 문제가 특히 온라인 상에서 커뮤니티 상에서 네 이게 수년째 해서 민주당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을 찍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쇼츠 같은 걸로 만들어서 퍼지니까 이게 그 흡수력이 큰 건데 예, 민주당을 찍으면 민주당은 여성들의 말만 듣고 남성들에 대한 역착이 더 심해져서 니들이 먹고 살기 더 어려운 나라가 된다. 그런 거에 바탕을 둔 게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지지난 대선 윤석열 현 내란숙의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공약을 내뱉는데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쪽에서는 어떠한 공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배경과 목적, 왜 이걸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방식이 아니라 왜 B라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얘기 못하는 네. 이걸 단순화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단순히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오류가 생기는데 그러면 왜곡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가려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근데 그리고 또 이 설명을 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쪽 진영 사람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걸 요구하세요. 근데 이렇게 긴 걸 못 듣잖아요. 못 견디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일부러 설명추나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지. 네. 그래서 너네들의 결론이 뭔데? 세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짧고 강렬한 거에 확 편곡되니까. 네. 아
그러니까 진보 쪽에 그래서 우리가 진보 쪽이 맨날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구 특정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잘 문제의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터넷을 통한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을 되게 꾸준히 해온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어떻게 말해야 저들보다 메시지 파급력이 더 큰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던 거죠.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선비 같은 느낌,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과 소신이 있는 건 좋은데 선비고 이렇게 막말을 못 하실 것 같고, 저희들의 민주노총의 지침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건 아니었지만 이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뽑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김문수가 갑자기 막 40몇 %를 받고 이준석이 8%, 다행히 10%는 안 넘어서 이렇게 위안을 삼았지만 어떻게 8%가 나오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김문수 그 대표를 보면서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 때 일제시대에, 아까 저도 말했던 것처럼 일제시대에 우리가 점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은 없었다. 네.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지금 막 전환길 씨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극우 세력화 됐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이 극우 세력하고 리박스쿨이,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른 개념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리박스쿨이 극우 세력의 댓글 부대팀, 그리고 이런 세뇌, 일명 저희가 말하는 세뇌잖아요. 세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이 극우 세력과 이 리박스쿨의 연관성이 대체 뭘까?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일단 극우라는 표현부터 좀 되짚어봐야 되는데, 그 이제 지난주에 이제 PD수첩에서 보도를 했죠. 일본에 새롭게 등장한 이제 극우 세력 참정당을 표방하면서 되게 젊은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되게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는데, 저는 좀 거칠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보수나 극우가 차라리 그 일본처럼 말하면 차라리 인정이라도 해주겠어요. 극우라고. 그러니까 걔들은 일본인 퍼스트를 말하고, 한국인 나라, 중국인 나라, 일본이 짱이다. 아유, 독도도 일본 거야. 한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야. 식민지배 정당한 거야. 대동아 침략전쟁 이런 건 없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일본의 극우 세력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한테 도움이 안 될지언정 지금 당장 일본인들 눈에 볼 때는 저 말이 되게 달콤하거든요. 자기들의 불편한 진실을 덮어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희석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역사의 가해자고 내가 역사의 죄인이고 이런 말을 듣고 싶겠어요. 불편하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시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분은 되게 특이합니다. 왜 성조기를 들고 있고 왜 일본을 찬양하는지, 우리나라를 좀 극단적으로 찬양하는 그 일본의 극우처럼 그렇게라도 하면 인정이라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뭐 조선인이 36년 동안 200만이 죽었다고? 무슨 말이야? 800만이 넘게 죽었어.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이 뭐 1965년 한일협정 때 배상금을 그렇게 조금밖에 안 냈는데 말이 되냐? 그 협정, 박정희라는 사람이 한 그 협정,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그 협정 인정을 줬다. 돈 더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지나친데, 아무리 우리나라를 위한 말이라지만 정말 좀 지나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극우라는 타이틀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오히려 조선이 더 성장하고 조선 사회가 근대 사회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닦아놓은 산업 기반 시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본을 더 이렇게 무상하고 칭송하는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 일본. 네, 전 세계 어디에든. 그러니까 이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국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극우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그럼 이거를 구글하고 안 쓰고 뭘로 해야 되죠? 저는 이미 제가 지난달인가 그 KBS의 터놓고 말합시다는 라디오에 나와서 이거는 리박스쿨 사태는 이거는 교육 내란 내지는 교육 쿠데타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반국가행위죠. 이런 것이야말로. 그렇죠. 네. 반국가행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네.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네.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고 이런 것들이 반국가 세력이라서 네. 굳이 저는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게 진보 보수고 네. 좌우라는 표현이어서 네. PD수첩이나 뉴스토파 등등에서 다 극우로. 네, 다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네. 조차도 낄 수도 없고. 네. 네. 오히려 극우 쪽에서 일본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발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 우파들. 네. 어디 감히 우리의 찬란한 한반도 역사를 왜곡하려고 다 모욕시키려고 부정하는 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박스쿨 사태가 우리 사회에 되게 큰 파장을 준 거는 우리는 모두 다 학생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학부모거나 학부모가 될 예정인데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얘기가 지지부진해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론 수업이 좀 부족하다. 맞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유럽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모노사 협정, 모법정 이런 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입시가 바뀌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지게 요구되는 사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면 자기 안에 그 그릇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요구되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놓고. 그런데 토론할 수 없는 영역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네. 과학 영역이라거나 수학 영역은 토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1897년 이제 조선이 망하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다거나 이거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거는 1895년입니다라거나 그거는 고종이 아니고 순종이 한 겁니다. 이거는 애초에 토론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1897년 고종이 예를 들어서 조선에 대해서 이제 만국을 선언을 하고 대한제국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문명에 과연 득이 됐을까 실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극우 세력 내지는 반민족 세력 쪽에서는 그에 대한 토론을 쉽게 말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귀찮아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걸 또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A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쟤들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특정 나라와 연관이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이 그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그것처럼 세상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없거든요. A라는 사람이 가나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저기 소속이라 그러구나.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면 아주 편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거를 이명박식 사고라고 하거든요. 저기에 촛불 든 사람들은 다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저기 나온 거다. 자신의 FTA 협상의 어떤 내용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이라는 정치인을 반대하기 때문에 저기 나온 거다. 이렇게 그럼 저 배운 애는 누가 있을까? 이렇게 가면 세상 살기 되게 편해요. 모든 나한테 불리한 일들에 대해서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한 게 좀 자꾸 드릴 말씀을 죄송한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너 지금 힘들지? 너 불안하지? 너 때문이 아니야. 네. 편하죠. 쟤네 때문이었어. 이렇게 가면 되게 편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이런 기존 공중파나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유튜브나 인스타 등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확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유독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그렇지만 그 좀 20대 남성들이 약간 그 여성으로부터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되게 강한 것 같고, 사실 저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러니까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저 정도로, 예전에는 과거에는 일배 정말 이게 극소수의 그 아주 사람들만 정말 필연적인 일을 하는 그냥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젊은 남자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약간 또 이제 예를 들면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 넌 페미인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이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를 또 그렇게 적대시하고, 이게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이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혐오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학교에서도 혹시 그 어린 친구들도 그런 게 있나요? 초등에서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데 중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만나보면 요즘 좀 이렇게 도전하는 듯한 질문, 그러면서 선생님의 입장을 밝혀주세요 분명히, 이런 도전하는 듯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제 여기로 가면 이제 얘기가 또 딴 데로 새는데 이게 결국 교사 정치인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저도 비슷한 민원을 겪은 적이 있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정치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에 이제 많이 그 자기검열 위축이 되어 있으시고, 또 제가 학생 때와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는 거, 그걸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도하듯이. 네, 그러니까 왜 물론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그 방패막이를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방어하는 데 쓰지 않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토론으로 얘기를 하건 학생들끼리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건 간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어떤 토론 수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으로 아이들이 공유한 자료거든요. 자료 준비를 아이들한테도 맡기지만 선생님도 자기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맡길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가 자칫 민원의 소지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대단히 지금 조심스럽고 제대로 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 궁금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아니 선생님, 나는 이제 태어나서 16년 17년밖에 안 살았는데 나는 여성을 쉽게 말해서 나는 여성보다 높게 대우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요즘 학교에서 남녀 평등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요. 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뭐 잠재적 취급을 당하고 남자가 뭘 다 조심해야 되고 여자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남자라서 뭐 왜 저 여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한테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는 뭐 예를 들어 월급이든 호봉이든 경력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당연한 건데 자기 생각할 때 왜 저런 얘기를 하죠? 왜 오히려 이쯤 되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역전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렇지,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럼 우리 이거에 대해서 교과서에 뭐 국어 시간이건 사회 시간이건 관련한 연관된 주제나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포용하고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적인 의견 교환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좀 희석도 되고 내가 저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저렇게 말하니까 저건 또 일리가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저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때 내 말이 맞지 않은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적인 곳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성교육도 우리가 양지에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남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끼리 해소한단 말이에요. 이제 교육학적 용어로 이제 저희가 오개념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끼색이 뭐 청록색이다 라는 거를, 이게 청록색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학생한테 가르치는 거랑 이게 빨간색으로 알고 있는 아이한테 어휴 너 6년 동안 이걸 빨간색이라고 알고 있었어? 그쵸. 아니야, 빨간색은 저런 색이고 이건 청록색이라는 거야 하는 거랑 난이도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또 학교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문제로 그거를 선생님들이 외면하게 되고 회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정면 돌파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생깁니다. 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하면서, 그러면 그 모든 덤터기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시고 요즘 막 그렇게 하다 보니, 아니 작년 선생님, 재작년 선생님 아무도 이거 빨간색이라고 나한테 말 안 해줬는데 왜 갑자기 나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흔드십니까? 우리 엄마 빨간색이라고 했는데. 네, 심지어 그렇게 되면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하면, 네. 특히 이제 이런 쪽에서 많이 학부모님들이 예민하시는 게 이제 성교육 쪽도 대단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리박스쿨이 자신들의 이름을 딴 리박스쿨이 아니라 넥스트 클럽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연대단체 내지는 뭐 협력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 서울 이런 데서 이렇게 학교로 들어오려고 신청을 했었어요. 이제 전교조 대전지부나 서울지부에서 규탄 기자회견하고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탈락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내란수계가 그러니까 늘봄학교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저는 이 아이 돌봄을 확대한다. 네, 확대한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봄해주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예산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런 아이 안전을 생각할 때 훨씬 솔깃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처럼 정말 생각을 했어요. 방과후 하고 그다음에 돌봄 학교에서 아이들을 또 그 다른 예체능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적인 돌봄이 아닌 공적인 돌봄으로 이게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정말 돌봄 학교 느낌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들 케어해주는 시간을 늘려주고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돌봄 학교에 들어갔던 강사들이 이 리박스쿨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몇 시간짜리 자격증을 따고 역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격증 자체는 창의체험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왜 이 창의체험하고 관련 없는 역사를 이수하고 이 자격증을 그거가 사실은 의문이었고, 이걸 또 사실은 더 깊게 이렇게 볼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리박스쿨 그 손윤숙 대표가 청문회 나와서 5.18에 대한 폄훼 발언을 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전라북이다 보니까 5.18 폄훼 이러면 사실은 발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들여다보게 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이렇게 학교에 돌봄학교 재정이 엄청 많은 일이 쏟아 들어갔고, 네, 조 단위로 들어가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25년도에 할 게 아니었는데 24년도에 갑자기 막 이렇게 했다. 1년 앞당겨서. 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 사람들은 되게 초미라고 되게 지능적으로 움직였구나. 근데 우리는 되게 지리멸렬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현장에 계시는 전교조 선생님들만 정말 이거를 막아내기 온몸으로 이렇게 불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너무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요. 근데 사실 전교조 입장에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넓고 깊게 뿌리가 이어져 왔을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 힘들었어요. 만약에 이번 내란 사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잘못된 역사관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경계심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뉴라이트 역사관이 이제 한번 등장했다가 이제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얼만큼 문제가 있는 교과서였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국에 딱 채택한 학교가 2개였다는 거. 그 2개마저 나중에는 이제 취소를 하게 됐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역사 영역에서도 토론의 범위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토론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제국 입장에서 명성하고 민비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소설해보자. 그런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 네. 근데 우리가 살해할 수밖에 없는 프랑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고 저희 마다가스카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의 조상님들 뭐 말이 조상님들이지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안 되죠. 네, 그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 입장이 되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글쎄요. 이거를 우리가 뭐 토론의 영역에 들여와야 되는지 이거를 관점의 다양성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무리 토론 교육이 중요하지만 토론할 수 있는 게 있고 토론할 수 없는 게 엄밀히 있는 법이죠. 상당히 근데 충격적인 내용이 그리고 그때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리박스쿨 사건이 이렇게 터지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의 심각성을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박근혜 국정 교과서 논란이 있었을 때만큼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제가 들거든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박스쿨 어떻게 보면 짧은 영상 같은 것들 자극적인 영상이죠.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운동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것 정도 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정도지 찬찬히 이거를 리박스쿨이 누구의 사실은 사주를 받아서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는지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상한 사람들로 그냥 하고 끝 길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되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 끼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는 아이들을 다시 아니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진짜 사실을 알려주더라도 얘네들이 다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저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당들이 그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때 실패한 이유로 학습을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도의 허점 내지 빈틈을 파고드는 게 실제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5학년 2학기부터입니다. 1, 2, 3, 4학년, 5학년 1학기까지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사회 시간에 3학년, 사회라는 과목이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제 지역 민주주의, 이 전주시 지역 사회를 배우고 4학년 때는 전라북도 그리고 뭐 이제 지도, 세계 이런 거를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5학년 2학기부터 이제 개천절 단군 왕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역사를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저학년일 때 미리 어떤 잘못된 역사 인식이나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흡수하거나 학습하게 되면 이거를 초등학교에서 다시 되돌리기란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논란이나 선생님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측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실제 교과서도 그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역사를 서술하거나 특히 이제 6학년 오면 이제 현대사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보면 서술을 정말 객관적으로 최소한만 서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역사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4.19 혁명이나 그러니까 헌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자 현 내각수계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에 전 동의하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에서 서술할 때 4.19만큼 강하게 서술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뭐 특별법도 있고 어쩌고 하지만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특히 이제 고학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교육하는 일은 저는 사실 좀 드문데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거의 모든 걸 다 답해준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모든 교과서는 맨 앞에 태극기와 그쵸. 그 국회대한 맹세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질문하고 애국가는 왜 애국가냐 이런 거 질문을 해요. 5, 6학년 학생들쯤 되면. 그럼 이제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니네 미국 독립기념일이 언젠지 아니? 17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독립전쟁이 끝난 건 1789년인가 87년인가 뭐 이때예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영국 애들로부터의 진정한 주권을 되찾은 그 해 그 날을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기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써서 발표한 그 날을 미국 애들이 이제 일명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언제냐? 그게 1919년 3.1운동이에요. 그때 우리는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 미국하고 영국이 쉽게 말해서 영국 깃발이 꽂혀있는 그 미국 13개주 식민지에서 미국 깃발 들고 야 영국하고 싸울 사람들 모여 이 모집을 한 거잖아요. 이기면 좋은데 질 수도 있어. 그렇죠. 너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어. 하지만 이기면 우리는 자유와 주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미국 깃발 아래로 모였을 테고 어떤 사람은 영국 깃발 아래로 모였겠죠. 그렇죠. 아무 데도 안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전쟁 이후에 이기는 미국이 이겼네. 그때 가가지고 와, 야 니네 싸우느라 고생했어. 아, 우린 니들이 이길 줄 알고 있었어. 이제 같은 편에 이제 우리 받아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줬을 거야.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을 했을 때 태극기를 들 사람과 일장기를 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면 좀 과격하게 말하면 그때 일장기 든 사람은 대한국민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역사적, 학문적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대한국민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아, 저기 가면 질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는 거 너무 행복한데. 나 그냥 여기 일장기 들고 있으면 내 생명과 자산이 보호가 되고 괜찮은데 왜 굳이 내가 목숨 걸고 저쪽 가서 해야 돼? 나는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바라지 않아. 있겠죠. 오히려 바라지 않은 쪽도 있었겠죠. 더 많았겠죠.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내란 이후로 서점들에서 헌법 관련한 책들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럼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헌법 교육을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을 다 봐야 되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헌법 전문만 봐도 됩니다. 그렇지. 우리 맨날 그 헌법 1조이랑 이렇게. 네. 아니면 그 1조 1항, 1조 2항만 제대로 해설을 해도 이제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거를 길게 해설하는 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예요. 민주주의는 이런 거고 민주주의가 탄생하기 전까지 그 전에는 이런 정치 체제가 있었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것들을 길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어봐요. 지금 공화국은 북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공화국 하면 영화 같은 데서는 다 인민공화국, 공화국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럼 공화국의 뜻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면 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알려면 3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되고 3차 산업혁명을 알려면 2차, 2차 알려면 1차 1차를 알려면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역사 문제예요. 공화국도 공화국이라는 게 탄생하기까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왕정이죠. 신분이 존재하고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고 평등하지 않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위대하게 191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시잖아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백성에게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는
그 1948년 처음 투표 때 여성들에게도 한꺼번에 투표권을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유럽에서는 여성 투표권 얻으려고 100년 이상 투쟁을 했고 막 말 경마장에서 몸을 내던져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게 엄청난 건데 그 정도로 그 우리 선조분들이 앞날을 내다보는 게 훌륭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부정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고 대한국민임을 포기하는 거고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헌정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나는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단 하나, 민주주의는 그 자유주의와 다원주의가 이제 핵심인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다원주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성별, 지역, 소득, 계층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 이게 핵심인데 아무리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다원주의 자체를 파괴하거나 다원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다원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조차 하나의 다양성의 목소리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게 이미 1945년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관한 교육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독일만큼은 아니더라도 독일 못지않게 이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의도치 않게 우리가 원치 않게 분단을 겪었고 그 분단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분단의 원인 속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념 대립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그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일제강점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전범 국가여서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일본 식민지가 아니었으면 독립국가로 있었으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주축국으로 참전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의 이런 정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저는 물론 교과서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자 대한국민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요 정도는 합의합시다 해서 나오는 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행위에 이제 교사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 혹은 뭐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을 이렇게 세뇌교육처럼 설파하고 다니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고 이제 우리가 윤석열 내란 이전과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의 큰 분기점을 가지고 갈 텐데 개혁 내란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포고령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단한다, 네. 전공이 다 복귀해라. 그냥 자신 한 명의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통치자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를 풀어쓴 게 그 포고령이거든요. 이건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서부지법 폭동 같은 네,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앞으로 빠르면 뭐 5년 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마저 표현의 자유로 다양성으로 존중해주면서 포용을 해가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선을 긋고 이 선에 대해서 넘는 행위 예를 들어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히틀러의 부역자 역할을 했던 할아버지를 지금도 체포를 하고 그냥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럼요. 네, 제스처만으로도 처벌을 하는 이유가 그 나라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개인의 의사표현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제주 4.3이라거나 4.19라거나 이제 뭐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여순 사건 이제 그리고 이제 박정희 유신 헌법이나 이제 긴급 조치들 유신 헌법 반대 시위
관련한 것들이나 이제 80년 5.18, 87년 일본항쟁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으로 치면은 촛불혁명에서 이제 빛의 혁명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행위들에 포함이 되는데 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어떤 의견 표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이 뒤따르고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정해야 돼. 예, 우리 국민들이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 이게 지금 리박스쿨이 단순히 소년촉 한 대표가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막 본인이 어떤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다라고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뉴스타파에서도 이제 자세히 보도가 됐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탈이 아닌 거죠? 이거? 그렇죠. 자유사랑교회, 프리덤 칼리지, 자유민주국민연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 혹은 각 학교에 늘봄학교로 진출할 수 있게 양지에서 음지에서 조력을 한 네, 그렇죠. 대통령실, 교육부 이제 이런 쪽까지도 지금 철저히 이거는 발본색원을 해서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를 짚고 넘어간 후에야 우리는 사회적 논의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논의가 불가능해요. 현재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런 단체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있는 거죠? 충분히 있죠.